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해답이 오래된 역사책이 아니라 1600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뼈 한 조각과 우리가 매일 쓰는 말 한마디에 숨겨져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 그렇죠. 오늘은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들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융합, 바로 하이브리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고대 왕국 가야의 진짜 모습을 함께 파헤쳐보는 거죠. 맞습니다. 보통 역사를 승자의 기록, 즉 문헌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죠. 네네. 하지만 때로는 말없는 고고학적 증거나 우리 혀끝에 화석처럼 남은 언어의 흔적이 기록보다 더 정직하고 생생한 진실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와, 뼈와 혀에 남은 증거라.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증거들은 가야라는 나라,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라는 정체성에 대해 아주 근본적이고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증거, 뼈를 만나러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1976년 경상남도 김해 예안리. 네, 낙동강변의 아주 평범한 모래 언덕이었죠. 맞아요.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우연히 깨진 토기 조각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곳이었어요. 그렇죠. 그 토기 조각 하나가 시작이었습니다. 곧바로 부산대학교 박물관팀이 긴급 발굴에 착수했는데 파면 팔수록 고고학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왜요? 뭐가 나왔길래? 모래 언덕 아래에서 4세기에서 6세기에 걸친 수백 기의 무덤대가 마치 아파트 단지처럼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으니까요. 수백 기호. 세상에, 네, 그야말로 거대한 고대 공동묘지였던 거죠. 정말 엄청난 발견이었겠네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다고요? 네, 진짜 이야기는 무덤의 뚜껑이 열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아, 1600년의 잠에서 깨어난 인골들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수습된 두개골 10여 구의 모습이 너무나 기이했던 겁니다. 기이하다니요? 보통 사람의 두개골과는 달랐다는 건가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둥글고 예쁜 머리 모양이 아니었어요. 그럼요. 이마는 뒤쪽으로 심하게 눌려서 거의 수직으로 납작하고 그 반동 때문인지 정수리는 위로 뾰족하게 솟구쳐 있었죠. 네. 잠깐만요.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당시 발굴팀에서는 이건 외계인 머리 아니냐는 농담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외계인이라니. 그건 어떤 선천적인 기형 같은 거였을까요? 처음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여러 두개골에서 일관된 형태가 발견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아, 이건 갓 태어난 아기의 머리가 아직 말랑말랑할 때 돌이나 나무판 같은 단단한 도구로 머리 앞뒤를 꽉 눌러서 인위적으로 모양을 바꾼 편두의 명백한 흔적이었습니다. 아니 일부러 머리 모양을 그렇게 바꿨다고요? 왜 그런 끔찍한 일을? 끔찍하게 들릴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고귀함이나 소속감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이 있어요. 중국의 역사서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지난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돌로 머리를 눌러서 납작하게 만드는데 모두들 머리가 납작하다는 기록이 있었거든요. 아,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과장된 전설 같은 걸로 취급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오랫동안 대부분의 학자들은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어 라며 중국인들의 오해나 과장된 기록일 거라고 치부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700년이 지나 김해 땅속에서 그 전설이 실제 뼈로 증명된 순간이었던 거죠. 와, 역사 기록이 고고학을 통해 현실로 입증되는 정말 짜릿한 순간이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기네요. 이 편두라는 풍습,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설잖아요. 네, 시베리아나 몽골 초원의 기마 민족들에게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문화라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독특한 문화를 가진 김해의 가야인들은 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요? 바로 그 지점이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편두 풍습은 오히려 중앙아시아의 훈족이나 아주 멀리 떨어진 멕시코의 마야 문명, 태평양 건너 남미, 폴리네시아 같은 해양 부족들에게서 주로 발견되는 문화거든요. 와, 김해와는 지리적으로 전혀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는 곳들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뼈들은 우리는 북방 기마 민족과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이 뼈들을 직접 분석해봤다고 들었습니다. 결과가 더 놀라웠다고요? 네, 형질 인류학적 분석 결과가 나오자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무덤 속 사람들의 뼈가 뚜렷하게 두 종류로 나뉘는 이중적 특징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두 종류요? 네, 마치 서로 다른 두 집단이 한 무덤에 묻혀 있는 것처럼요.
남성과 여성의 뼈가 달랐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먼저 남성들의 뼈를 보면 대체로 키가 크고 얼굴이 위아래로 길쭉하면서 광대뼈는 덜 발달한 좁은 얼굴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전형적인 북방계의 얼굴형이네요. 네, 맞아요. 추운 기후에 적응한 우리가 흔히 북방기마 민족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아마도 김수로 왕으로 대표되는 가야의 지배층 남성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군요. 말을 타고 만주벌판을 달리던 그들의 모습이 그려지네요. 그렇다면 편도를 했던 여성들의 뼈는 어땠나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성들에 비해 키는 작지만 얼굴 폭이 넓고 미간도 넓으며 이마가 툭 튀어나온 특징을 보였죠. 그건 어느 쪽 특징이죠? 이건 북방계보다는 오히려 동남아시아나 폴리네시아계 혹은 고대 일본의 원주민인 조몬인과 유사한 남방계의 형질이었습니다. 남방계요? 네, 따뜻한 기후에 적응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잠깐만요. 그럼 정리해보면 한 무덤 안에서 북방계 만성과 남방계 여성이 함께 발견되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대체 뭐로 의미하는 거죠? 이 과학적 데이터가 그려내는 2000년 전 김해의 풍경은 아주 명확하고 또 극적입니다. 북쪽 대륙에서 철기 문화를 가지고 말을 타고 내려온 전사 집단, 즉 남성들과 네. 남쪽 바다를 건너왔거나 혹은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농경 또는 해양 집단, 즉 여성들이 낙동강 하구의 풍요로운 땅에서 만난 겁니다. 보통 그런 만남은 정복전쟁이나 끔찍한 학살로 이어지기 쉽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역사의 흐름인데 가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달랐다니요? 그들은 칼을 맞대는 대신 결혼을 통한 결합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방의 남자가 남방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 가정을 꾸리고 피를 섞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낸 거죠. 와, 이건 단순한 정복이 아니라 융합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의 핵심이군요. 가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일 민족의 순혈주의 국가가 아니라 서로 다른 혈통과 문화가 화학적으로 결합한 고대 동아시아의 하이브리드 제국이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워온 단일 민족이라는 신화에 아주 강력한 균열을 내는 증거인데요. 그렇습니다. 뼈는 사라져도 그 유전자는 우리 안에 남아있죠. 그리고 뼈보다 더 오래, 끈질기게 살아남아 그 흔적을 증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 뼈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라 잠시 잊고 있었네요. 두 번째 증거인 혀의 증언이 남아 있었죠. 네. 뼈는 물리적인 증거인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말 속에 그 융합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건가요? 네. 언어는 민족의 이동 경로와 기원을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음성 화석입니다. 음성 화적. 놀랍게도 우리가 쓰는 한국어를 언어학적으로 해부해보면 앞서 살펴본 뼈와 정확히 똑같은 구조가 드러납니다. 똑같은 구조요? 네, 바로 북방의 뼈대와 남방의 살이 결합한 아주 독특한 구조죠. 북방의 뼈대와 남방의 살이라니 정말 흥미로운 비유네요. 그럼 먼저 뼈대, 즉 문법부터 살펴볼까요? 한국어의 문법, 즉 문정을 만드는 규칙은 북쪽에서 왔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너를 사랑한다처럼 중요한 결론인 서술어가 문장 맨 끝에 오는 어순. 아, 끝까지 들어봐야 아는 구조. 그렇죠. 그리고 은는 이가 같은 조사를 명사기에 착 달라붙게 해서 말을 잇는 교차어의 특징. 이런 것들이 바로 북방의 유산입니다. 몽골어랑 비슷하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런 특징들은 몽골어, 만주어, 튀르크어 같은 알타이제어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신기하네요. 말을 타고 드넓은 초원에서 멀리 있는 사냥감을 끝까지 주시하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했던 유목민의 사고방식, 일종의 북방의 뇌구조가 우리 문법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문법이 북방 유목민의 사고방식에서 왔다는 건 정말 신선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 뼈대를 채우는 살, 즉 단어들은 그럼 어디서 온 걸까요? 아,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북방 유목민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으니까 그들 언어에는 쌀이나 씨앗 같은 농경 관련 단어는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남방의 흔적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쌀, 들판의 풀, 씨앗을 뜻하는 씨 같은 아주 기본적인 농경 어휘들은 알타이어족에서는 그 기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매일 쓰는 쌀이라는 단어가 북방계 언어에 없었다고요? 그럼 그들은 밥에 대해 뭐라고 불렀을까요? 글쎄요. 이 가장 기본적인 단어가 대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거죠? 그래서 많은 언어학자들이 아주 먼 곳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인도 남부의 드라비다어입니다. 인도요? 만주벌판에서 갑자기 인도 남부라니 너무 멀리 간 것 아닌가요?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언어적 유사성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요. 함부거 쌀은 드라비다어족에 속하는 타밀어의 아리씨와 연관이 있고 풀은 드라비다어 풀과 발음과 뜻이 거의 같습니다. 풀이요? 발음이 똑같네요. 네. 또 나라는 드라비다어 나도와 유사하죠. 이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기엔 너무나 체계적입니다. 쌀이랑 풀만 해도 놀라운데 더 충격적인 게 있다고요? 네, 바로 아빠와 엄마입니다. 네. 이 단어들도 드라비다어의 아빠, 아빠, 엄마, 엄마와 거의 똑같습니다. 정말요? 아빠, 엄마가요? 저는 그게 그냥 전 세계적으로 아기들이 내기 쉬운 소리라 비슷한 줄 알았는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다른 기초 어휘들과의 연관성을 보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와, 이건 정말 소름이 돋네요. 그렇죠. 이런 단어들은 한 문화권의 가장 깊은 곳에 뿌리 내린 기초 어휘들이기 때문에 두 문화 사이에 아주 깊은 교류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그 교류의 중심지가 바로 가야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옛 가야 땅이었던 김해 지역이요? 네, 더 짙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가야의 옛 이름이 가락국이었죠. 혹시 그 이름과도 관련 있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야의 옛 국명인 가락 혹은 가라라는 단어가 드라비다어로 물고기 혹은 껌다를 의미하고 더 나아가 바다의 일족을 뜻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물고기요? 그러고 보니 김수로왕릉 정문에 새겨진 두 마리의 물고기 문양, 쌍어문이 떠오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 쌍어문이 어쩌면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들의 언어로 새겨넣은 나라의 이름표였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바다에서 온 물고기의 후예다 라고 선언하는 상징이었던 셈입니다. 와, 정말 퍼즐 조각이 딱딱 맞아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결국 가야의 언어는 북방 기마민족의 문법이라는 그릇에 남방 농경, 해양민족의 어휘라는 음식을 담아낸 완벽한 융합의 산물이었군요. 완벽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치열한 융합이었다고 보고 싶어요. 치열한 융합이요? 네, 분명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가 섞이는 과정에서 갈등도, 오해도, 또 새로운 창조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한국어는 바로 그 치열했던 2000년 전 융합의 결과물인 셈이죠. 예안리 흙 속에서 나온 편두 여인의 뼈, 그리고 우리 혀 끝에 화석처럼 남은 쌀이라는 단어이라는 틀 안에 가두고 북방 기마민족만을 우리의 유일한 조상으로 여겨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 먼 남쪽 바다를 건너온 어머니들의 존재는 마치 지워버린 것처럼요. 하지만 가야의 역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북쪽에서 내려온 정복자의 후예만이 아니라고요. 네. 대륙의 강인함과 해양의 유연함, 북풍의 차가움과 남풍의 따뜻함을 동시에 물려받은 훨씬 더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코스모폴리탄의 후예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김해평야의 흙냄새 속에 2000년 전 그 뜨거운 융합의 역사가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는 셈이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 조상 중에 남방계도 있었구나 하는 흥미로운 과거사로 끝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 가슴이 뛰셨다면, 그리고 2000년 전 가야인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국립김해박물관을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권합니다. 박물관에 가면 그 편두를 직접 볼 수 있나요? 네, 1층 전시실 끝자락에 가야 사람들의 형질이라는 작은 코너가 있는데 그곳이 숨겨진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안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편두 실물 2개골이 전시되어 있거든요. 실물이요? 네, 유리창 너머로 이마가 정말 영화 소품처럼 인위적으로 납작해진 모습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그 2개골을 바탕으로 복원한 가야 여인의 얼굴이 있습니다. 얼굴 복원도까지요? 네, 쌍꺼풀이 짙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북방계의 모습과는 다른 남방계의 얼굴을 하고 있죠. 그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어쩌면 그 얼굴이 바로 우리 조상의 잃어버린 반쪽, 우리가 잊고 있던 어머니의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상상만 해도 뭉클하네요. 박물관을 둘러본 후에는 그 예안리 고분군이 있던 낙동강변의 해질녘에서 보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유장하게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상상해보는 거죠. 2000년 전 저 강물을 따라 철을 실은 배들이 오가고 강변 마을에서는 편두를 한 사람들이 모여 드라비더어가 섞인 노라를 부르며 벼농사를 짓던 그 풍경을요.
역사는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딛고 있는 땅과 우리가 쓰는 말 속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요. 오늘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뼈와 언어는 북방의 남성과 남방의 여성이 만났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 남쪽의 어머니들은 쌀과 풀이라는 단어와 편두풍습 외에 또 어떤 지식과 신앙, 예술을 바다 건너 이곳까지 가져왔을까요? 어쩌면 우리 문화 깊숙한 곳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그들의 세상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